자, 지난밤 사이에 올해 마지막 FOMC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일단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50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다소 매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일단 그 FOMC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예측한 대로 나왔다고 그래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는 그동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이 시장에 그동안 계속 시그널을 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지만 대신에 최종금리 수준을 갖다가 더 높게 가져갈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해서 그 페드 피벗이라고 하죠. 그 네. 통화 정책을 갖다가 이제 긴축적인 거에서 완화적으로 전환하는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시점은 더 오래 가져갈 것인 암시를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을 진정시키고자 시장이 너무나 낙관적인 기대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진정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오늘 정확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점도표가 공개됐는데 저도 이제 예상을 했지만 사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뚜렷하게 그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네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야 된다. 똑같은 그 시장의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네네. 그걸 꾸준히 확인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8%대에서 7%로 내려오니까 물론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꽤 빠르게 내려오니까 정점은 찍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도 근데 지금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을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률에 맞추는 게 미 연준의 공식적인 통화 정책 목표긴 하지만요. 네. 우리가 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것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은 변동성도 클 뿐만 아니라 미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외생적인 요소 그러니까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의 경우는 식료품 가격의 경우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기후 변화 요인 이런 미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외생적인 요소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의 기조를 갖다가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도시 지역의 일부 품목의 이제 물가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전국을 단위로 하고 더 많은 품목을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가중치를 조절을 해가지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더 정확한 지표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아직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적어도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2% 후반대 정도까지는 나와줘야지만 통화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지표에서 품목별로 어느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점이라고 연준에서 보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주거비, 그렇죠. 주거비랑 서비스 비용 예. 이쪽일 텐데 예. 어떠세요? 가장 지금 문제는 물론 주거비도 문제고요. 네. 주거비는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에 따르면 이제 월세 계약이라는 것은 뭐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신규로 체결되고 있는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런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거비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 점점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발언했었고요. 네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거비를 제외한 핵심 서비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 그게 지금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핵심 원인은 뭐냐면 서비스 산업은 아무래도 노동 집약적인데 그렇죠. 그 임금의 상승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임금의 상승률이 높기 때문이고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노동 시장에서 실업률은 여전히 뭐 3.7%라서 요번에 경제 전망에서도 나왔듯이 미 연준 관계자들이 봤을 때 미국의 장기 실업률이라고 하는 4%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인 거죠, 여전히. 그리고 미국의 빈 일자리 개수가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빈 일자리 개수가 여전히 구직자의 1.7배나 달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최근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5.1%나 돼서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이것을 여전히 많이 낮춰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노동의 공급을 늘릴 방법은 쉽지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노동자들이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 주가 상승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어서 그쵸, 내가 이미 네.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올라서 돈이 많아졌는데 내가 왜 이제 건강 우려도 있는데 일을 해야 되냐. 그래서 네네. 조기 은퇴한 근로자가 많아서 노동의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으니까 노동의 수요를 끌어내려서 우리가 임금 상승률을 낮추겠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런 식의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존과 뭐 비슷한 이야기긴 하지만 헤드라인 넘버가 아무리 빠진다고 하더라도 고용 시장이 불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금리를 인상을 멈출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비슷한 메시지지만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시장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핵심은 고용 시장이 불어져야 우리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전망도 볼 텐데 사실 경제 전망을 좀 낮췄어요. 그 말은 사실 고용 시장도 좀 내년에는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시각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경제 전망 점도표를 공개하고 이제 그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그 경제 전망의 뭐 중간값을 이제 공표를 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롱걸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기 평균 이랑 지금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뭐 핵심적으로 이제 여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PC 인플레이션인데요. PC 인플레이션이 아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인데 네. 이거를 2%로 맞추는 게 물가 안정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3년에 이번에 업데이트된 걸 보면 3.1%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 의장은 뭐 2% 후반대 정도까지는 와줘야만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했는데 2023년 내에 3.1%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내년엔 없다. 예, 그럴 네.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원래는 9월 달은 2.8%였기 때문에 네네. 내년 하반기부터는 뭐 금리 인하도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3.1%로 이번에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상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꿀 수가 있고요. 실업률은 지금 3.7%인데 4.6%로 그렇죠. 제시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좀 희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실업률은 이제 4%보다 높아지는 장기 평균 4%보다 높아지는 4.6%가 됐지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완전 고용보다 이제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그 페드는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 수단 하나만 있고요. 정책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두 개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다 맞추는 거는 어차피 불가능한 네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일종의 뭔가 컴프로마이즈라고 해서 어중간하게라도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4.0인데 4.6이 된 거보다 2.0인데 3.1이 된 거는 거의 1.5배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가 안정에 더 방점을 둘 것이 여전히 2023년에도 그래서 금리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에 계속 그렇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속도는 좀 줄어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기자회견에서도 닉 티밀하우스는 뭐 25bp로 그러면 다음 인상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저 어떻게 보세요? 다음 인상 때 25bp 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뭐 저는 여전히 50bp로 인상을 2월 달에 50bp로 인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네네. 봅니다.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12월 23일에 예정된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 상승률, 근원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 상승률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요. 여전히 높은 그 임금 상승률 그것 때문에 50bp 상을 인상할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지금 이번에 발표한 내년에 그 중간값, 내년에 그 기준금리 증감값이 이제 5.1%잖아요. 네. 그래서 5.1%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기준금리 상단이 최고금리 상단 기준으로 최고금리가 5.25%까지 갈 것이라고 보니까요. 네. 그러면 뭐 2월 달에 빅스텝, 그다음에 뭐 3월 달에 베이비 스텝 이러면 뭐 5.25%까지 가고요.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연말까지 유지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 25, 25를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25, 25, 25, 25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25, 25, 예, 네. 25 세 번을 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50, 25 하고 그냥 홀드할 가능성이 네네. 크죠. 아.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안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50, 25로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드 입장에서. 예.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내년에 열릴 첫 번째 FOMC에서는 그래도 25로 해주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좀 어려울 수 있다면 시장에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연준의 그 입장 변화를 계속 좀 감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